여성의 성욕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 시기 이후에는 여성의 성욕이 감소하나요? 일상생활에서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파트너가 성적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의 여성들 또한 성적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이 언제 성욕을 느끼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여성의 성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 나이, 신체 건강 상태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욕은 몇 살의 절정에 달할까요? 해외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성욕은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여성들은 나이에 따라 성욕 수준이 다를까요? 여성의 성욕은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이 연령대의 여성이 가장 강한 성욕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의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이 시기에 점차 강해지다가 35세 이후에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25에서 35세 여성들이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결혼 생활 만족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만족감을 느낄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만함을 느낍니다. 또한 25에서 35세 여성들은 점차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타인의 이해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폐경기가 되면 여성들은 심리적, 생리적 문제에 취약해지며 이는 부부 관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간단히 말해 대부분의 여성에게 있어 욕구는 시간과 나이에 따라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25에서 35세 여성은 경력의 정점에 있고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욕구가 가장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36에서 40세가 되면 대부분의 여성은 경력의 정점에 도달하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욕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41세에서 50세 사이에 폐경기에 접어들며 이 시기에 다양한 신체적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그 결과 성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 외에도 부인과 질환, 자궁질환, 유방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성욕이 감소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러한 질병이 완치된 후 성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복잡한 가족 관계와 가정사에 정신이 팔리기 쉽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들은 가정사와 자녀 교육에 전념하느라 부부관계와 성생활의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성욕이 감소하는 것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운동은 특히 남성에게 성욕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성욕을 높여줍니다. 또한 커플은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파트너가 욕구를 느낄 때 남성은 자신의 욕구를 강요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일시적으로 성생활에서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여성이 성욕이 낮을 수 있지만 이는 남성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좀 더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남성은 파트너의 성욕이 낮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이 저리는 증상은 간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 있는 특이한 발 저림 증상 3가지를 소개합니다. 전통의학에는 건강 유지는 발에서 시작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발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발은 간을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의 반사구 역할을 합니다.
바른 간의 거울과 같아서 간의 건강 상태를 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발을 신어 발을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발을 씻을 때에만 비로소 발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1. 바른 간의 거울입니다. 발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특이한 징후는 간 질환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1. 발의 감각 저하. 오랜 시간 쪼그려 앉거나 앉아있으면 다리와 발의 감각이 없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이는 혈관이 장시간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발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 질환 또한 혈류에 영향을 미쳐 발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리는 간단하므로 발저림 증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2. 발바닥에는 많은 거친 주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발에 신경을 쓰지 않고 건조함을 느껴도 간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간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해독은 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간이 손상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발바닥 피부가 주름지고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3. 발바닥의 황변 현상. 정상적인 발바닥 색깔은 장밋빛을 띠며 이는 우리 몸의 다른 부위 피부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발바닥이 짙은 노란색으로 변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간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겨 빌리루빈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중 빌리루빈 농도가 높아지면 발바닥 피부색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2. 간에 좋은 영양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음료를 매일 한 컵씩 꾸준히 마시면 간에 목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를 제 시간에 하고 하루 3끼를 챙겨 먹으며 고섬유질 식품 섭취를 늘리고 고칼로리 음식 섭취를 줄이세요. 무리한 급격한 체중 감량은 피하고 적절한 운동량을 유지하세요. 간은 우리 몸의 총사령관과 같으며 담낭은 담즙과 독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낭 문제는 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체내 냉기가 심해지면 담즙 생성이 감소하여 일부 담즙과 독소가 간에 축적되고 이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복통은 담낭염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담낭 기능이 저하되면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물러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총사령관과 같으며 담낭은 담즙과 독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과 독소는 간에서 분비되고 분리되어 담낭의 수축을 통해 배출됩니다. 담낭 기능이 저하되면 일부 담즙과 독소가 간에 축적되어 정상적인 간 대사를 방해하고 국소적인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즉시 나타나지 않으며 간은 스스로 회복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담낭에 있으며 담낭이 건강해지면 간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날 때 근처 들판에서 관남, 약남을 따서 집에 가져와 끓여 국물에 넣고 흑설탕을 넣어 드세요. 관남의 원산지는 연양강 관남입니다. 잎 뒷면에는 하얀 솜털이 있습니다. 가벼운 음식을 섭취하고 무리하지 말고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규칙적으로 일하고 해 뜰 때 일하고 해질 때 쉬면 분명히 완전히 회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간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2가지 더 있습니다. 1. 운동을 더 많이 하세요. 운동은 간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간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운동은 간의 면역력을 포함한 신체 전반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2. 전통 의학 간식 레시피 간에 좋은 차를 드셔보세요. 전통 의학 전문가인 이시진은 그에 져서 본초 강목의 간을 보하는 간단한 처방을 기록했습니다. 이 처방은 우엉뿌리, 국화, 인동덩굴, 계피씨앗, 구기자를 물에 우려 차를 우려 만드는 것과 비슷하여
간보차라고 불립니다. 이 재료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화, 해독 작용을 하며 간 해독을 돕고 간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구기자, 다당류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간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인동덩굴, 항균 및 항염 작용을 하며 열을 내리고 해독 작용을 하며 간을 보양하고 보호합니다. 티백 제조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지만 티백 하나로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시고 싶을 때는 티백 하나를 꺼내서 우려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려내는데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 매우 편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발은 간의 거울입니다. 발에 나타나는 3가지 이상 징후는 간 질환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발은 신발로 가려져 있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을 더 많이 하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에 한 컵씩 꾸준히 음료를 마셔 간을 목욕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기침이 다시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기침 및 가래 치료법 모음집. 가을과 겨울의 가족 구성원 중 더 많은 사람들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도가 짧은 어린이 특히 기침에 취약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작은데도 기침하고 쌕쌕거리는지 보니 너무 가슴 아프네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침과 가래 완화를 위한 완벽 가이드약 처방일. 무, 산사나무 열매, 그리고 각설탕 음료, 흰무, 채썰기, 생강, 채썰기, 산사나무 열매, 얇게 썰기, 그리고 각설탕을 물에 넣고 함께 끓입니다. 하루 3번, 개인의 기호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하여 마십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 가능합니다. 이 음료는 기침과 가래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몇 번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2. 구운 오렌지, 가스레인지를 약불로 켜세요. 오렌지를 불꽃 위에 직접 올려놓고 포크로 꽂은 후 계속 돌려가며 구우세요. 껍질이 검게 그을리고 김이 모락모락 날 때까지 구우면 됩니다. 오렌지가 살짝 식으면 껍질을 벗기세요. 큰 오렌지는 2-3조각, 작은 귤은 하루에 2-3번에 한 조각씩 드세요. 가래를 줄이고 기침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3. 참기름 계란볶음. 웍에 참기름을 약간 두르고 달굽니다. 기름이 뜨거워지면 다진 생강을 넣고 살짝 볶습니다. 그런 다음 풀어놓은 달걀을 넣고 잘 섞일 때까지 볶습니다. 아이가 매일 밤 자기 전에 따뜻할 때 먹입니다. 며칠 후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기름 생강 계란볶음은 풍한으로 인한 감기에만 적합하며 풍열로 인한 감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무와 배물. 무와 배물은 가래를 삭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와 물을 껍질을 벗겨 즙을 내어 마셔도 좋습니다.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아이가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5. 꿀에 절인 무. 무 300g을 잘게 썰어 꿀 300g에 담급니다. 2에서 3일 후 꺼내어 꿀 2티스푼을 물 1컵에 타서 하루 3-4회 마십니다. 꿀에 절인 무물이 목에 오래 머물도록 마신 후에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6. 뽕나무 껍질, 감초, 죽순탕. 가족 중 누군가가 감기에 걸려 콧물, 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약을 복용하면 콧물과 열은 가라앉지만 가래는 계속된다면 이는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거나 체내 열이 가라앉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약국에서 뽕나무 껍질 10g, 감초 5g, 죽순 5g을 구입하여 깨끗이 씻은 후 적당량의 물과 함께 끓여 마시면 과도한 가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달걀과 얼음 설탕 커스터드. 중탕으로 달걀을 찐 후 얼음 설탕과 파를 넣어주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8. 돼지고기 가루, 올리브, 인삼 수프,
또 다른 민간요법으로는 쓴맛이 나는 돼지고기, 가루에 올리브 7개와 약간의 인삼을 넣어 끓이는 것이 있습니다. 국, 꿀과 참기름차. 며칠간 약을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계속되는 아이에게는 꿀과 참기름을 섞어 하루 2번 마시게 하세요. 또는 치료 후에도 밤에 기침이 멈추지 않는 아이에게는 매일 밤 1번씩 먹이면 효과가 좋습니다. 꿀 15ml에 적당량의 참기름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잘 섞은 후 끓는 물 50에서 60ml를 넣어 우윳빛이 도는 달인 물을 만드세요. 아이에게 먹이세요. 아이의 상태에 따라 매일 밤 1번 또는 하루 2번씩 3일 동안 복용시키면 됩니다. 심한 기침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 기침은 크게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풍열, 풍한, 건열, 그리고 폐와 비장의 기체, 기허로 인한 기침이 가장 흔합니다. 각 기침 유형에 따른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은 기침 유형을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풍열 기침의 증상으로는 진한 누런 가래, 입안의 쓴맛, 목마름, 인후통, 소변량의 감소 및 누런 소변 등이 있습니다. 치료는 열을 내리고 가래를 제거하며 기침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풍한으로 인한 기침 증상은 맑은 콧물, 목 가려움, 잦은 기침, 묽고 하얀 가래 등이 있습니다. 치료는 풍한을 제거하고 폐를 따뜻하게 하며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마른 기침의 증상, 가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마른 기침, 또는 끈적거리고 뱉어내기 어려운 가래가 나오는 기침, 코와 목의 건조함. 치료는 폐를 깨끗하게 하고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폐와 비장의 기 부족으로 인한 기침 증상으로는 맑고 묽은 가래가 많이 나오는 기침, 호흡곤란, 허약, 과도한 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안색이 창백해지고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비장을 강화하고 기를 보충하며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풍열 기침에 대한 식이요법 1. 배 플러스 각설탕 플러스 프리틸라리아 시르호사베를 꼭지 부근에서 가로로 자르고 씨를 제거한 후 안에 각설탕 2-3조각과 스촨 프리틸라리아 국은 대여섯 개, 가루로 빻은 것을 넣습니다. 배를 다시 그릇에 담아 30분 정도 쪄냅니다. 2번에 나누어 드세요. 이 요리는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며 가래를 삭히는 효능이 있습니다. 2. 생선 민트와 돼지 허파 수프 어성초 30g과 돼지 허파 250g을 깨끗이 씻어 어성초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철솥에 넣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볶은 후 깨끗한 물에 헹궈 물기를 뺍니다. 위에 재료와 나한과 4분의 1개를 냄비에 넣고 적당량의 물을 부어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불로 줄여 2-3그릇 분량으로 졸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2-3인분으로 마십니다. 이 수프는 열을 내리고 가래를 삭히며 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풍열로 인한 기침에 효과적입니다. 3. 다음 음식들도 드실 수 있습니다. 감은 성질이 매우 차가워 열을 내리고 가래를 삭히며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기는 한 번에 하나씩만 먹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수박은 성질이 시원하고 열과 관련된 모든 질병에 효과적입니다. 여름철 바람과 더위로 인해 기침이 날 때는 수박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비파는 성질이 시원하고 폐를 촉촉하게 하며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완화합니다. 열로 인한 기침과 누런 화농성 가래를 뱉는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물밤은 성질이 차가우며 물밤물은 가래를 삭히고 열을 내리는데 효과적입니다. 물밤 2-3개를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냄비에 넣고 물 한 그릇을 부어 5분간 끓입니다. 이 방법은 열로 인한 기침이나 화농성 가래를 뱉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풍열로 인한 기침이 있을 때는 동과탕, 수세미 볶음, 연근 볶음, 여주 볶음 등을 먹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체내 열을 내리고 염증을 줄여 기침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고기, 개고기, 흑게, 생선, 새우, 대추, 용안,
리치, 호두, 고추, 체리, 누에 번데기 등 맵고 열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풍감기로 인한 기침에 대한 음식 요법 1. 생강 플러스 흑설탕 플러스 마늘 풍한증으로 인한 감기에는 따뜻한 생강과 흑설탕물을 마시면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침이 동반된다면 생강과 흑설탕물에 마늘 2~3쪽을 넣고 함께 끓이세요. 약한 불에서 10분간 끓여 마늘의 매운맛을 제거하면 아이가 더 잘 마실 수 있습니다. 2. 마늘 2~3쪽을 으깨어 그릇에 담고 물 반 그릇과 각설탕 하나를 넣으세요. 그릇을 덮고 냄비에 넣어 찜기에 찌세요.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불로 줄여 15분간 뜸을 들이세요. 마늘물은 따뜻할 때 마시면 됩니다. 마늘을 직접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하루에 2~3번, 한 번에 작은 그릇의 절반 정도씩 마시면 됩니다. 마늘은 성질이 따뜻하여 비장, 위, 폐 경락에 작용합니다. 감기성 기침과 신어증으로 인한 기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조리법도 간단하고 쉬워서 아이들도 잘 마십니다. 3. 배 플러스 사천 후추 플러스 각설탕. 배를 깨끗이 씻어 가로로 자르고 씨를 제거한 후 통후추 20알과 각설탕 2조각을 넣고 배 반쪽을 다시 그릇에 담아 약 30분간 쪄냅니다. 배 한 개로 2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통후추와 각설탕을 넣고 찐 배는 풍독으로 인한 기침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아이들이 통후추 맛을 싫어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드셔도 좋습니다. 위 내용은 풍한으로 인한 기침 치료에 효과적인 식이요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할 때는 다음과 같은 찬 성질의 음식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녹두, 게, 조개, 달팽이, 감, 자몽, 바나나, 키위, 사탕수수, 수박, 멜론, 여주, 마름, 칡, 다시마, 김, 무, 가지, 쑥, 연근, 동과, 수세미, 고구마 등 마른 기침 식이요법 1. 얌준마의 껍질을 벗기고 작은 조각으로 잘라 푸드 프로세서에 물 반 그릇과 함께 넣고 곱게 갈아 걸쭉한 반죽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붓고 끓을 때까지 계속 저어가며 익힙니다. 아기에게는 공복에 먹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죽 한 그릇은 2~3회로 나누어 먹일 수 있습니다. 많은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폐기를 보충하며 신장의 정기를 좋게 합니다. 이 레시피는 특히 유아와 어린아이에게 적합합니다. 기침을 완화하고 천식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다한증, 침흘림, 비허, 소심함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말을 너무 오래 익히면 마에 함유된 아밀라아제가 분해되어 영양성분이 손실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대추 플러스 은행주에 이 조리법은 2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작은 냄비에 대추 3개와 은행 3개를 넣고 물 반 그릇 정도를 부은 후 중불에서 10분간 끓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아기에게 먹이세요. 대추는 따뜻한 성질로 기를 보충하고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은행은 중성적인 성질로 폐기를 수렴하고 기침과 천식을 완화하며 신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기침, 잦은 감기, 기침, 발열이 있는 사람에게 매우 효과적이며 야뇨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추와 은행의 양은 반드시 3개로 제한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체내에 열이 나고 비가 정체될 수 있습니다. 3. 호두 플러스 참깨 플러스 대추 플러스 꿀호두 227g, 검은깨 57g, 대추 227g을 준비합니다. 재료들을 잘게 부수어 큰 그릇에 담고 잘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꿀 1큰술과 물 3큰술을 넣습니다. 꿀이 잘 섞이지 않으면 먼저 약불에 데워서 넣으세요. 그릇을 덮고 큰 냄비에 넣어 찜기에 쪄줍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불로 줄여 40분간 쪄줍니다. 아기에게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먹이세요. 이 분유는 어린이에게 특히 적합하며 만성기침, 기관지염, 천식뿐만 아니라 변비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먹이면 아기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와 비장 기능 저하로 인한 기침에 대한 식이요법 1. 검은 콩과 감주껌은 껍질 녹두 25g, 큰 검은 대추 5개, 말린 감 1개, 찹쌀 30g을 준비합니다. 검은 껍질 녹두는 껍질이 갈라질 때까지 약한 불에서 볶습니다. 검은 대추는 씨를 제거하고, 말린 감은 얇게 썰고, 찹쌀은 씻습니다. 냄비에 검은 껍질 녹두, 검은 대추, 말린 감을 넣고 적당량의 물을 부어 약한 불에서 30분간 끓입니다. 그런 다음 찹쌀을 넣고 죽이 될 때까지 끓입니다.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유아는 죽 국물만 마시게 하고 건더기는 먹이지 마십시오. 이 죽은 비장과 폐를 보양하고 폐 기능 저하로 인한 만성 기침에 효과가 있습니다. 2. 프랑스 여름 아몬드와 자곳의 수프콩 1마리를 깨끗이 손질하고 내장을 제거한 후 큼직하게 썰어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데칩니다. 남부 살구시 15g과 북부 살구시 10g의 껍질을 벗깁니다. 냄비에 바나 12g, 대추 2개, 말린 귤 껍질 3g을 넣고 재료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은 후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불로 줄여 2시간 동안 끓입니다. 먹기 전에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유아에게는 수프를 2부분으로 나누어 이틀에 걸쳐 먹입니다. 이 수프는 폐 건강 증진, 가래 제거,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3. 무화과, 연씨, 백합국은 돼지 힘줄 수프 돼지 족발 200g을 살짝 데쳐 누린내를 제거합니다. 냄비에 무화과 30g, 연자 25g, 백합국은 25g을 넣고 재료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불로 줄여 1~2시간 푹 끓입니다. 먹기 전에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이 수프는 기를 북돋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추천 레시피 1. 생강과 호두 수프 영양 분석. 살구와 살구씨는 모두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살구씨는 단맛이 나는 종류와 쓴맛이 나는 종류로 나뉩니다. 단맛이 나는 살구씨는 간식으로 먹거나 차가운 요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쓴맛이 나는 살구씨는 주로 약재로 사용되므로 많이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 방법 1. 생강을 씻어서 썰고 호두와 아몬드는 부숴서 따로 둡니다. 2. 냄비에 생강 조각, 아몬드, 호두를 넣고 재료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으세요. 센 불에서 끓이다가 꿀을 넣고 약불로 줄여 10분간 끓입니다. 2. 찐 배 영양 분석. 찐배는 상기도 감염, 세균 감염으로 인한 기침, 발열, 가래에 효과적입니다. 폐를 촉촉하게 하고 가래를 삭히는 데 도움이 되며 매실밥과 말린 귤 껍질을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욱 증진됩니다. 준비 방법 1. 배의 아랫부분 3분의 1을 잘라내어 뚜껑처럼 사용하고 씨를 제거합니다. 멸치는 곱게 갈고 말린 귤 껍질은 잘게 썰고 찹쌀은 쪄서 준비하고 각설탕은 부숴서 가루로 만듭니다. 2. 찹쌀, 각설탕, 페모화 가루, 말린 귤 껍질을 수정배 안에 채워 넣고 찜컵에 물, 약 150ml를 붓습니다. 3. 배가 담긴 찜기를 센 불에 올려 45분간 쪄주세요. 아이가 기침을 할 때 어떤 식단 관련 주의사항을 지켜야 할까요? 기침하는 아이를 돌볼 때는 식단 제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하고 기름지고 달고 짠 음식과 설탕이 든 음료는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을 먹이도록 해야 합니다. 실내 환기를 잘 시키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호흡기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침하는 아이의 식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찬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기침을 할 때는 찬 음료나 얼린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이 추위에 노출되면 폐가 손상되고 대부분의 기침은 폐질환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때 찬 음료를 마시면 폐기, 감기, 가 정체되어 증상이 악화되고 병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래의 양은 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장과 위장을 손상시켜 비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름지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 일반적으로 매우 기름지거나, 달거나, 강한 향이 나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전통 중국 의학에서는 기침, 특히 어린이의 기침이 폐의 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기름지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 열이 발생하여 기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가래를 유발하여 기침을 더디게 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생선, 새우, 게를 피하세요. 기침이 있는 아이들은 생선 요리를 먹은 후 기침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생선 특유의 강한 냄새가 호흡기를 자극하고 생선과 새우에 함유된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 생선이나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특히 이러한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넷째, 단맛과 신맛이 나는 음식을 피하십시오. 신음식은 가래를 걸쭉하게 만들어 기침을 유발하고 기침이 오래 지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염증이 가라앉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를 먹을 때 피해야 할 5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렌지가 기침과 가래를 완화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오렌지 껍질은 기침과 가래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가공하지 않은 과육은 오히려 열을 발생시키고 가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마십시오.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기침이 쉽게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땅콩, 해바라기씨, 초콜릿 등을 피하세요. 이러한 식품들은 기름 함량이 높아 가래를 쉽게 유발하고 기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8가지, 영양제 복용. 많은 부모들이 체질이 약한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주지만 아이의 기침이 낫지 않으면 영양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침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풍한으로 인한 기침. 감기에 걸린 아이는 묽고 하얀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빠르게 진행되고 콧물, 코막힘, 재채기,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갈증은 느끼지 않습니다. 생강, 마늘, 양파, 검은 콩, 오렌지, 양고기 등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음식으로는 모든 종류의 차가운 음료, 수박, 배, 바나나, 키위와 같은 시원한 과일, 김치, 산사나무 열매, 말린 매실, 신 오렌지와 같은 산성식품, 은행, 연근, 감, 사과, 석류와 같은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이 있습니다. 풍열 기침, 다량의 걸쭉하고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으로 발열, 발한, 목마름 및 통증, 갈증, 변비, 누런 소변, 인후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권장 음식, 국화, 무, 양배추, 오이, 배, 오렌지, 연근 등 시원하고 순한 음식. 섭취 제한 음식, 식초, 신포도, 매실, 레몬, 산사나무 열매 등 신맛과 떫은 맛이 나는 음식, 파, 마늘, 생강, 고추, 회향, 용안 과육, 말린 용안 등 매운맛과 뜨거운 음식, 닭튀김, 돼지갈비, 기름진 고기 등 기름진 음식, 가래와 열로 인한 기침, 노랗고 걸쭉하며 끈적거리는 가래가 잘 나오지 않고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며 얼굴이 붉어지고 입술이 붉어지며 숨이 차고 변이 마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적합한 음식으로는 죽순, 수박, 마름, 사탕수수와 같이 맵고 차가우며 단맛이 나는 찬 음식이 있습니다. 식단 제한, 양파, 생강, 회향, 사천 후추, 마늘과 같은 매운 음식과 초콜릿, 크림 제품 등 달고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폐 기능 저하로 인한 기침, 지속적인 기침, 묽고 하얀 가래, 과도한 발한, 무기력증,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추위를 싫어함, 묽은 변이 특징입니다. 치료는 폐와 비장을 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마, 율무, 백합 구근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제한,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튀긴 음식, 초콜릿은 피해야 합니다. 약물에 대한 6가지 흔한 오해. 어린이 기침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약물에 대한 오랜 오해 때문입니다. 기침의 원인과 아이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용 기침약을 사용하면 치료가 지연되거나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먼저 기침의 원인을 파악한 후
아이의 생리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기침을 억제해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 1. 아이가 기침을 하면 즉시 기침 억제제를 사용해야 한다. 성인과 달리 어린이의 기침 중 70에서 80%는 가래를 동반한 기침입니다. 더욱이 어린이의 호흡기는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성인처럼 효과적으로 가래를 배출하지 못하므로 가래가 목에 쌓이게 됩니다. 기침이 시작되자마자 진해제를 투여하면 기침은 멈출 수 있지만 기침을 억제하면 가래 배출이 더욱 어려워져 기도가 막히고 기침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폐감염 및 폐렴과 같은 더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기침 초기에는 먼저 거담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가래가 배출되면 기침은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잘못된 상식 2. 어린이의 기침은 코막힘이나 콧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어린이들은 기침을 할 때 코막힘과 콧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들은 기침 자체만 치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막힘과 콧물 또한 어린이 기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린이 기침약을 고를 때는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복합제를 선택하면 코막힘과 콧물 완화는 물론 기침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3. 어린이의 기침에는 소염제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기침이 항상 호흡기 염증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소염제를 복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침은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염증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담배 연기, 먼지, 이물질 자극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소염제만 복용하면 기침 치료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위장관 및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4. 어른용 기침약을 어린이의 기침에 사용할 수 있다. 일부 부모들은 약의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잘못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린이와 성인은 체중뿐만 아니라 생리적, 병리학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어린이는 삼키는 기능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경구투약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인에게 적합한 약물이라도 어린이는 간과 신장 기능이 미발달되어 있고 약물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기침에는 어린이 전용으로 개발된 거담제와 진해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은 특히 가래가 섞인 기침을 하는 유아기부터 중기 어린이에게 적합합니다. 거담제는 기침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공략하여 가래를 배출하고 기침을 멈추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잘못된 상식 5. 전통의학은 어린이의 기침을 멈추는데 부작용이 적다. 일부 부모들은 한약이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하여 아이들이 기침할 때마다 한약을 먹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기침의 원인이 풍한, 담습, 체질적 허약 등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기침은 어른보다 진단하기 어렵고 면역력도 약합니다. 풍한에 대한 한약으로 아이를 치료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어 기침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약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아이들에게 기침의 한약을 함부로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상식 6. 기침은 아이들에게 매우 흔한 증상이며 저절로 나아질 것이다. 기침은 어린이에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침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특정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호흡기는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래가 생겨도 효과적으로 뱉어내지 못합니다. 가래가 호흡기에 남아있으면 염증과 기침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균이 폐의 다른 부위로 퍼져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기침을 할 때는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아기가 마른 기침, 끈적한 가래, 변비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유지야. 봄철 공기는 건조하여 쉽게 바람이 불고
이 건조한 공기가 아이들의 입과 코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폐에 영향을 미쳐 건조함, 탈수, 자결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풍건조기침이라고 합니다. 풍건조기침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에 더 흔하지만 가을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느 계절에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풍건조기침은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봄철 기침의 한 종류이므로 부모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조함은 서늘한 건조함과 따뜻한 건조함으로 나뉩니다. 바깥 날씨는 예측할 수 없으며 건조함의 양상 또한 그에 따라 변합니다. 기온이 비교적 낮을 때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건조함이 주로 서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늦가을과 초겨울에 흔히 발생합니다. 반대로 가뭄이 오래 지속되고 하늘에 구름이 적고 햇볕이 강하며 기온이 그다지 높지 않은 늦여름과 초가을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차가운 건조함, 따뜻한 건조함, 그리고 풍한과 풍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조함이 몸을 말리고 수렴시키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바람이 아기에게 불어닥치면 마치 제습기처럼 작용하여 아기의 체액을 빼앗아 갑니다. 전통 중국 의학에서는 건조함을 건조하고 수렴성이 강하며 체액을 쉽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아기가 감기에 걸리면 몸이 차가워지고 콧물이 나오며 연한 녹색이나 흰색의 콧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몸이 건조해지면서 목이 마르고 가려우며 기침을 하기도 합니다. 기침으로 나오는 가래는 하얗고 매우 묽으며 때로는 목에부터 여러 번 뱉어내도 완전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더위와 건조함의 영향을 받으면 흔히 발열, 두통, 가래가 거의 없는 마른 기침, 목과 입의 건조함, 소변량 감소,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외부 건조증과 외부 풍열증의 증상은 매우 유사합니다. 부모는 아기의 땀 분비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여 두 증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부 풍열증은 종종 발열과 발한을 유발하는 반면 건조증은 체액 분비를 저해하여 아기가 체온은 높지만 땀을 잘 흘리지 못하게 합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날씨보다 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봄철에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고 아기들이 감기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고 싶어 하시지만 바람과 습기를 막아주는 것을 소홀히 하여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당나라 의사 손사묘는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없을 때 아이를 데리고 햇볕 아래서 놀게 하면 아이가 병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바람이 없는 날씨에 외출하는 것이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마른 기침은 왜 생길까요? 폐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체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건조함은 입과 코를 통해 침투하여 주로 폐와 그 방어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폐는 체내 수분과 영양분을 조절하여 필수 영양소가 온몸에 전달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폐는 매우 섬세한 기관으로 습기를 좋아하고 건조함을 싫어하며 추위와 더위에 모두 약하고 특히 건조에 취약합니다. 건조함이 입과 코를 통해 침투하면 먼저 폐와 그 방어 기능을 공격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폐는 수분 통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아기는 다양한 정도의 탈수 및 건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음혈이 부족하면 체내에 건조함이 생깁니다. 따뜻한 건조함과 차가운 건조함은 모두 외적인 건조함으로 간주됩니다. 마른 기침 또한 체내 건조함, 즉 체액 부족으로 인한 건조 증후군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아기가 고열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으면 체내 음혈이 부족해져 내장기관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마른 기침, 변비, 음어증과 과열, 내열에 취약해지는 등 다양한 건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봄철 아기의 마른 기침은 봄의 온기가 건조함으로 변하는 현상, 이 흔한 원인입니다. 겨울 동안 몸속에 잠복해 있던 한랭병원균이 봄철 양기가 상승하면서 나와 온열,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온열 질환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열은 쉽게 건조함으로 변하여 체액을 손상시킵니다. 마른 기침을 하는 아기의 경우 가래를 배출하도록 돕고 건조함을 완화하며
아기의 정서적 안정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 1. 거담제 및 거담제. 마른 기침을 하는 아기는 종종 탈수 증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걸쭉하고 배출하기 어려운 가래가 생깁니다. 심한 가래 막힘은 쌕쌕거림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호흡 시 좁아진 기도로 공기가 빠르게 통과하면서 휘파람 소리처럼 들리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 아기의 가래를 배출하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목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래를 줄이고 보습에 좋은 가을 레몬 음료 추천. 재료: 말린 귤 껍질 1에서 2g, 신선한 레몬 1대 2조각, 꿀 10ml. 조리법: 말린 귤 껍질을 뜨거운 물에 씻은 후 레몬과 함께 뜨거운 물에 담가 미지근해질 때까지 우려냅니다. 기호에 따라 꿀을 넣어 드세요. 하루에 한 컵씩 1, 2주 동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효능: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를 조절하며 담을 제거하고 건조함을 완화합니다. 2세 이상 유아에게 적합합니다. 1세 미만 영아는 꿀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에게 레몬 음료를 주는 것 외에도 가래를 삭히는 데 도움이 되는 증기흡입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아기가 코와 입으로 올라오는 증기를 향해 숨을 들이쉬고 내쉬도록 하세요. 이 방법은 아기의 목에 있는 가래를 묽게 하고 목의 붓기와 막힘을 약간 완화시켜줍니다. 단,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래를 스스로 뱉어낼 수 없는 어린 아기의 경우 두드리고 톡톡 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가래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음기를 보충하고 건조함을 완화하며 내장을 강화합니다. 건조함의 가장 심각한 영향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조함을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즉시 수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마른 기침을 하는 아기에게는 죽을 먹일 수 있습니다. 명나라 의사 이차는 아침에 죽을 먹으면 노폐물 배출과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이 되고 횡격막에 유익하며 위장을 보양하고 체액을 생성하여 하루 종일 상쾌한 기분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 보양 효과는 상당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아침에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밤새 휴식을 취한 후 비장과 위장을 활성화시켜 죽 속의 체액과 영양분을 더 쉽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른 기침을 하는 아기에게 죽을 줄 때는 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함을 예방하고 치료할 때는 열을 내리고 수분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음기를 보충하고 건조함을 완화하는 것 외에도 폐에 열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천 재료: 백합죽, 목이버섯죽, 연근돼지갈비탕, 목이버섯 쌀구탕, 연근탕, 마름즙 등. 감기로 인한 건조함을 예방하고 치료할 때는 식단을 통해 냉기를 제거하고 보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음기를 보충하고 건조함을 완화하는 것 외에도 아기의 소화 기능이 좋다면 적절한 양의 단백질과 칼로리를 보충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장 식이요법: 밤죽, 연자죽, 용안죽, 대추죽, 호박국 등. 봄은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봄에 상승하는 에너지는 아기의 간 기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의 기운이 과도하면 아기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보채게 됩니다. 이러한 보챔은 체내 건조증을 악화시켜 기침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기의 수면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오후 9시까지 재우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정신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간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간에 열을 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봄은 질병이 잦은 계절이며 아기는 쉽게 병에 걸려 우울해하거나 보채기 쉽습니다. 부모는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보살핌으로 아기를 달래주어야 합니다. 이는 아기의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수명이 짧은 남성은 일반적으로 하체에 4가지 징후를 보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러한 징후가 하나도 없다면 당신은 건강한 것입니다. 50세가 된 이 씨는 최근 허리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이 점점 약해지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층에서 1층으로 과일 상자를 옮기는 동안 2번이나 쉬어야 했다. 예전에는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이 들곤 했는데 이제는 매일 밤 3-4번씩 일어나야 한다. 게다가 허리띠 버클이 자신도 모르게 한 칸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아내의 권유로 그는 종합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의사가 남성 갱년기라는 말을 꺼내자 노인은 깜짝 놀랐다. 남자도 갱년기가 올 수 있다고? 아이, 간과된 전환점. 남성도 갱년기를 겪는가? 널리 알려진 여성 갱년기와는 달리 남성 갱년기는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네, 남성도 남성 갱년기, 즉 남성 갱년기 증후군 또는 후기 발병 성선 기능 저하증을 경험합니다. 후기 발병 성선 기능 저하증은 나이와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입니다. 여성의 갱년기보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지만 남성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더 흔하지만 드물게 35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가 시작되면 심한 감정 기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짜증, 분노, 혈압의 급격한 변동, 내분비 장애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발한, 외출 및 운동에 대한 흥미 감소, 성욕 및 전반적인 성기능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흔히 중년의 위기로 오인되어 간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및 유리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다양한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호르몬 검사를 즉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가 정상보다 낮으면 의사의 조언에 따라 약물 치료 또는 주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이러한 나쁜 습관은 종종 특정 질병이나 건강 위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흥미롭게도 세계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짧습니다. 이러한 수명 격차는 단순히 폐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5에서 7년 짧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주된 원인은 생물학적 차이입니다. 남성은 XY 염색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은 XX 염색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X 염색체 중 하나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예비 X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는 단지 출발점에 불과하며 생활 습관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1. 운동 부족. 현대인들은 점점 더 장시간 앉아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때로는 몇 시간씩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가 지속되면 하체의 정맥 혈액순환이 점점 더 제한되어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이나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부족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율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 과도한 음주 및 불규칙적인 식습관. 알코올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간이 가장 취약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년 이상 하루 4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남성의 60% 이상이 지방간이 발생하며 심지어 알코올성 간염, 간섬유증, 간경변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이 남성 간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동시에 과식과 고지방,
고당분 식품의 장기간 섭취는 간 질환의 위험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영향으로 간세포 건강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것입니다. 3. 장기간 높은 압력을 받는 것. 현대 사회에서 남성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생활 및 업무 스트레스는 점차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고강도 스트레스 환경으로 인해 많은 남성은 40세 이후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8배 높고 급성 심근경색 위험 또한 3.1배 높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장기간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여 뇌의 시상하부뇌하 수체부신축, HPA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심박수와 혈압이 계속 상승하여 혈관 내피 손상 위험이 증가하고 동맥경화증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급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4. 건강 문제 소홀. 남성은 자신의 건강에 소홀한 경향이 있고 몸이 좋지 않아도 의료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꺼립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성향과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억누르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발견한 건강 문제가 치료받지 못하고 최적의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우울증 치료율은 여성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자살 성공률은 여성보다 4배나 높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및 습관적 차이는 결국 신체에 뚜렷한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하체에서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여러 변화들이 건강 위험 및 노화 가속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3. 남자의 하반신만 보고 나이를 알 수 있을까요? 얼굴주름이나 흰머리처럼 눈에 보이는 노화 징후와 달리 하체의 변화는 종종 내면의 건강 상태를 더 잘 드러냅니다. 다음은 주요 경고 신호 4가지입니다. 1. 잦은 배뇨 및 배뇨 곤란.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더욱 민감해지고 전립선 세포가 쉽게 증식하여 요도를 압박하고 빈뇨, 절박뇨, 배뇨 곤란과 같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관련 건강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시에 검진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리 근력 약화.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증상은 하체와 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징후는 다리 근력의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운동도 나이가 들면서 다리 근육 섬유가 감소하여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거나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3. 성기능 저하. 남성의 노화는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성욕 감소와 발기부전으로 나타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노화로 인한 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가 원인입니다. 4. 엉덩이 모양의 변화. 남성의 노화 과정은 엉덩이 모양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이 엉덩이가 처지거나 넓어지거나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는 노화로 인한 대사 이상과 체지방의 불균형 또는 변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신의 신체 상태를 시기적절하게 인지하고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 당뇨병은 흔한 내분비 및 대사 질환이며 그 합병증은 심각한 건강 위협과 부담을 초래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은 100가지가 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합병증이 가장 많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질문: 당뇨병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당뇨병 합병증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뉩니다. 급성 합병증에는 저혈당증과 고혈당 위기가 있습니다. 땀, 떨림, 공복감, 불안감이 나타나면 저혈당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원인 불명의 메스꺼움과 구토,
산증, 탈수, 쇼크 또는 혼수 상태를 경험하고 특히 호흡에서 케톤 냄새, 썩은 사과 냄새, 간암여, 저혈압과 과다뇨증이 동반될 경우 고혈당 위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흔한 만성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성 심병증, 당뇨병성 심혈관 합병증, 당뇨병성 뇌혈관 합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하지 동맥 질환 및 발 질환 등이 있습니다. 질문: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병 치료의 목표는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 및 치료하고 심장, 뇌, 신장과 같은 주요 장기를 보호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뇨병 합병증 예방의 핵심은 조기에 철저한 혈당 조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약물 사용에 대한 의료진의 조언 준수,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혈당 및 지질 조절, 운동량 증가, 금연,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 등에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약물, 특히 주사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여 당뇨병을 조기에 관리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당뇨병 치료제는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환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혈당을 조절하고 췌장세포를 보호하며 조기 관해 및 부분적인 당뇨병 호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혈당이 높거나 질병 유병 기간이 길고 췌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포도당을 해독하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인슐린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매년 병원에서 대혈관 및 미세혈관 합병증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조기 발견,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를 위해 적시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질문: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도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나요? 많은 환자들이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한 후에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당화혈색소, HbA1c, 수치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인슐린을 추가하여 혈당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현저히 높고 HbA1c가 9% 이상인 환자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환자의 췌장 기능은 점차 저하되며 특히 질병을 앓은 기간이 6에서 7년 이상인 환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대부분의 환자는 췌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며 장기간 인슐린 보충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경구 약물과 인슐린 치료를 병용하면 혈당을 더욱 낮추고 인슐린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당뇨병은 전염성이 있나요? 흔히 당뇨병이 전염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당뇨병은 전염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한 가족에 당뇨병 환자가 여러 명 있는 것은 전염 때문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운동 부족이나 고지방, 고당분 식단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케토산증이란 무엇이며 증상은 무엇인가요? 당뇨병성 케토산증은 인슐린 부족과 글루카곤의 부적절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포도당, 지방 및 단백질 대사의 심각한 장애 증후군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주로 고혈당, 고케톤혈증 및 대사성 산증이 특징입니다. 당뇨병 발병 며칠 전부터 다뇨증, 다음증, 피로감 등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메스꺼움, 구토, 복통, 두통, 과민성, 졸음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에서 흔히 썩은 사과 냄새, 아세톤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러한 중요한 경고 징후가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질환은 위험하므로 환자 또는 가족이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자가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질문: 약물 치료 외에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당뇨병은 만성질환으로 평생 관리해야 하므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은 환자 스스로의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미국 당뇨병협회, ADA, 유럽 당뇨병학회, EASD, 합의하는 환자의 24시간 행동 관리를 강조하며 건강한 신체 습관 유지는 심혈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에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30분마다 움직이는 것,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매주 중강도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 걸음수를 늘리기 위해 매일 빠르게 걷는 것, 근력 운동을 적절히 늘리는 것,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